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무섭고 엄청난 일을 겪게 된 남성입니다. 한때는 청춘 드라마에 있을 법한 소년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던 저였으나 한 사람으로 인해 제 인생은 완전히 공포영화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필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 믿던 제게 하늘이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질리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얼마 전 이혼한 저의 아내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공포영화 같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첫 만남부터 청춘 드라마 버금갈 만큼 로맨틱했어요. 제가 갓 대학생이 되던 무렵이었는데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사진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저는 사람을 찍는 것보다 풍경 사진을 찍는 것을 즐겼었죠. 하늘도 찍었다가 꽃도 찍었다가 길거리도 찍었다가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한 것을 찍었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핑크 뮬리가 이쁘게 폈길래 찍어서 액자로 걸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들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일렁이면서 뮬리가 흩날리더니 그 사이로 한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뭔가에 홀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카메라를 천천히 내려서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한동안은 멍하니 계속 그러고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여자가 머리를 흩날리면서 제 쪽을 쳐다봤고 저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뒤돌아버렸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여자가 있던 쪽을 쳐다봤는데 이미 여자는 사라진 뒤였어요.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걸, 아니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 걸 싶었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여자가 생각났고 말 걸어보지 못한 걸 후회했어요. 그 동네 사람인지 다른 지역에서 놀러온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못 만나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하늘에서 맺어준 운명이었던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꽃집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겨서 방을 조금 꾸미고 사진을 찍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을 꾸며봤는데 조금 허전해서 조그만 화분을 하나 놓아볼까 싶은 생각에 꽃집으로 향했어요. 난생 처음 꽃집에 와봐서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꽃을 찍으러 다닌다고 하지만 길거리에 피어난 꽃을 보고 이쁘다면서 카메라로 찍을 줄만 알았지 막상 이름을 아는 꽃이 몇 개 없었어요. 직원한테 도움을 받아보고자 가게를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도 없었죠. 뒤쪽에 조그만 쪽문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도 없냐고 말했고 정말 영화처럼 쪽문에서 그때 뮬리 사이로 보이던 그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자를 보는 순간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꽃을 추천받고 결제하면서 옆에 있던 조그만 쪽지에 제 번호를 적어서 건네주었죠. 여자는 종이를 받아들고는 양볼이 발그레해지면서 수줍게 웃더라고요. 사실 제 번호를 주면서도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꽃집 마감 시간에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몇 번 이야기 주고받다가 제가 그때 뮬리밭에서 본 적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실 얼마 전에 다른 동네에서 수연 씨 본 적 있어요. 수연 씨도 저를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그때 뮬리밭에 있던 수연 씨를요. 진짜요? 저 며칠 전에 뮬리밭 간 적 있는데 아 설마 혹시 저랑 눈 마주치고 바로 뒤도셨던 그분이세요? 손에 카메라 들고 계시던...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이거 뭔가 기분이 살짝 이상하네요. 수연 씨가 기억하고 계실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늘도 찍고 길거리도 찍고 막 그러시던데 사진 찍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도 잘 모르고 사진도 잘 못 찍어서 그런지 대영 씨의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그녀를 봤다고 하자 그녀는 놀라면서 그때 그 사람이 저였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녀도 제가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봤었다고 하면서요. 집중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번호 물어보고 싶었는데 뮬리밭에서 제가 시선을 피하길래 관심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냐며 둘이서 엄청 신기했어요.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다더니 그게 저희 둘인 것 같다면서 신나 있었죠. 그녀는 제가 꽃을 샀던 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저랑 동갑에 원래라면 저처럼 대학을 다니고 있어야 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둘 다 대학생 신분이니 집안 형편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보기 좋았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몇 번 만나다가 더 이상은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고백을 했고 그녀는 왜 이제서야 고백하냐며 제 고백을 받아주면서 본격적으로 연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6년이란 시간을 만났고 그 사이 저는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해서 취준생이었죠. 대기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고 취직만 하게 되면 여자친구와 바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여자친구는 여전히 그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재학과 휴학,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었죠. 스트레스 받고 힘들만도 한데 늘 저를 먼저 위해주고 챙겨주는 착한 여자친구였어요.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점 관리도 열심히 하고 필요한 자격증들도 미리 다 따놓았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취업에 성공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셔서 저는 다른 회사에 가지 않고 저희 아버지 뒤를 잇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가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저는 대기업에 취직을 한 것이죠. 자신이 사업을 해보면서 회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자신과 똑같이 힘든 짐을 안고 살지 말고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신 거예요. 저는 취업 후 반년 정도 다니다가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으면서 익숙해졌고 얼추 자리도 잡은 것 같아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수연아, 우리 만난 지도 6년 반이나 됐고 이제 나도 대기업에 취업했으니까 더 이상 연애는 그만하고 우리 결혼하자. 나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있잖아.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운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대학교도 졸업 못했고 아직 번듯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고 돈은 내가 벌면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너가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어. 정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야? 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면 뭐든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대영아, 미안하고 고마워. 이런 나지만 괜찮다고 해줘서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너를 위해서 살게. 네 말대로 우리 결혼하자. 여자친구는 아직 자신이 대학 졸업도 못했고 아르바이트생 신분이라 능력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프로포즈를 못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안정적인 월급에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어서 여자친구쯤은 거뜬하게 먹여 살릴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어떤 이유든 괜찮다고 싫어진 게 아니라면 결혼하자고 말했죠. 여자친구는 울면서 이런 자신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제 청혼을 받아줬어요. 저희는 결혼을 했고 아내는 여전히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꽃으로 무언가를 꾸밀 때 제일 행복해 보여서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꽃을 만지며 행복해하는 아내를 볼 때면 저까지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갑인지라 서로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여전히 사이가 좋았어요. 아내는 저와 저희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혼자 시댁에 방문해 애교를 부리곤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착하면서 넉살도 좋다고 아내를 엄청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내를 굉장히 아끼셨죠. 가끔 보면 친아들은 저인데 저보다 아내를 더 챙겨서 질투가 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가난 말기로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당시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파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한 번 울고 쓰러질 듯 우는 아내 때문에 한 번 울었어요. 아버지를 떠나 보낼 때까지 어머니도 저도 아내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유품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물건 하나 집어들고 울고 내려놓고 울고를 반복했어요. 저희 아버지 재산은 유언장에 적힌 대로 전부 저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어요. 회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겼고 가지고 계신 땅과 돈 전부 저희 어머니에게 돌아갔죠. 저는 어차피 외아들이라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할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전부 어머니한테 돌아갔다고 들었을 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마음으로도 잘 보내드리고 다시 예전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계속 저를 보고 쭈뼛거리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아? 진짜 잠깐이면 돼. 시간만이 안 뺏어 먹을게. 당신 너무 바쁘면 나중에 해도 되고. 아니야, 시간 괜찮아. 근데 왜? 무슨 일인데? 심각한 일이야? 당신 표정 엄청 비장해 보여.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 아무래도 아버님이랑 살다가 혼자 살게 되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어떨까 해서. 나는 우리 엄마니까 결혼 전까지도 같이 살았어서 괜찮은데 당신은 진짜 괜찮겠어? 엄마가 우리랑 살아도 안 불편하겠어? 아무래도 처음엔 불편하겠지. 그런데 혼자 계신 것보단 우리랑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라도 있으면 덜 외로우실 거야. 티는 안 내셔도 지금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그래,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 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일단은 같이 살아보다가 나중에라도 불편해지면 바로 나한테 말해. 알겠지? 아내는 고맙게도 아버지를 보내고 혼자 남은 어머니를 모시자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어느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겠어요. 그것도 자진해서 본인이 먼저 모시자고 하면서까지요.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내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받았어요. 아내의 뜻대로 본가를 정리하고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지만 아내가 같이 살자고 계속 조르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와 살면서 잃었던 웃음도 다시 되찾으시고 아내는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살뜰히 보살폈어요. 늘 어머니께서 저보고 어디서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왔냐면서 칭찬을 하셨죠. 그렇게 계속 잘 지내주면 좋으련만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제게 하시는 거예요. 태영아, 나 너무 무서워. 나 나갈래. 여기서 나가게 해줘, 응? 태영아, 어미 좀 살려다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아직도 살고 싶어. 엄마 왜 그래요? 저 좀 봐봐요, 네? 제 눈 좀 보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몸을 떨고. 나 여기서 꺼내다오.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수연이가 날 죽이려고 해. 태영아, 나 너무 무서워. 난 나가게 해다오. 다시 우리 집으로 보내다오.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좀 얘기해요. 수연이가 뭘 어쨌다고요? 도대체 수연이가 엄마를 왜 죽이려고 해요? 악몽이라도 꾼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알 수 없는 얘기만 하시고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악몽이라도 꾸신 건가 싶어서 평소 어머니께서 드시던 수면제를 먹이고 재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잠을 못 주무셔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죠. 약을 먹고 곤히 주무시는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드렸어요. 저는 단순 악몽으로 생각하고 아내에게 따로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증세가 심각해져 가더라고요. 심할 때는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있길래 다가가 보면 두려움에 온몸을 떨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자기 보고 죽으라고 했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저는 아내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에 어머니가 계속 같은 말을 하셔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각종 검사를 마쳤고 다행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고 다만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죠. 다행인 건 그나마 진행 속도가 느려서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어머니 나이면 젊은 편인데 벌써 치매 판정을 받아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자신을 죽이라고 했다는 말도 치매 증상 중 하나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내가 쉬는 날도 없이 꽃집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사정상 꽃집을 팔아버려서 일을 그만뒀다더라고요. 그동안 일 열심히 했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휴가라고 생각하고 조금 쉬라고 했어요. 아내는 간만에 쉰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주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한창 계획을 세우다 어머니 걱정을 하길래 제가 보살피겠다고 안심시켰어요. 이렇게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내인데 확실히 어머니의 헛소리는 치매 증상이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내는 여행을 떠났고 아내가 여행을 떠남과 동시에 어머니 표정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평소랑 다르게 밥도 잘 드시고 저랑 말도 잘하고 확실히 얼굴에 활기가 도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다시 불안 증세가 생기시더라고요. 이쯤 되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자세하게 말하진 않고 그냥 어머니랑 싸웠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어머니랑 싸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제 질문에 어이없다기보다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니면 됐다고 말했지만 아내 표정만 봐도 확실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아내 없을 때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뭔지 물어봤어요. 엄마, 지금 수연이 없어요. 도대체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엄마가 말하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수연이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너가 없을 때 이상한 음식을 자꾸 건네. 그리고 자꾸 내 귀에 대고 속삭여. 죽으라고. 죽일 거라고. 그게 진짜예요? 수연이 절대 그럴 애 아닌데.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수연이가 어떤 앤지. 너가 알고 있는 수연이 그거 진짜 수연이 아니야. 다 연기야. 너도 속지 마. 알겠어? 이 에이미 꼴 나기 전에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주장에 의하면 아내는 매일같이 어머니 귀에 죽으라고 저주하듯 속삭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어머니께 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확실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뭔 일이 날 것 같다는 걱정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어머니 방에만 홈캠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 있는 척 집을 비우고 어머니와 아내의 단둘만 남게 했죠. 나오자마자 곧장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라탄 뒤 노트북을 켜고 홈캠과 연결했어요. 저는 홈캠으로 본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자기 얘기했냐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는 무서움에 구석으로 가서 몸을 웅크리고 계셨죠. 이 노친네가 미쳤나? 죽어! 죽으라고! 왜 안 죽어! 내가 죽으라고 했잖아! 죽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워. 다시는 대영이에게 말 안 하마. 나 진짜 별말 안 했어. 진짜야. 믿어다오. 이미 말해놓고 뭘 말 안 했다는 거야. 그나저나 돈 어디다 숨겼어? 니년 남편이 남긴 재산들 다 어디 갔냐고. 도대체 어디에다 꽁꽁 숨겨놨길래 몇 날 며칠을 뒤져도 안 나오는 거야. 제발 그것만은 건들지 말거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나한테 막해도 좋아. 하지만 그 돈만큼은 건들지 말아다오. 우리 남편이 힘들게 모은 재산이란 말이다. 니년 치매라며. 나중에 어디다 숨겼는지 기억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당장 내놔. 알겠어? 아, 잠깐만.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자기야. 홈캠 속에 찍힌 아내의 모습은 정말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면 속 아내는 어머니께 반말에 폭언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물건도 집어 던지며 포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앞에서 내연남으로 보이는 사람과 통화도 서슴지 않게 했죠. 어머니는 익숙한 일인지 바로 앞에서 며느리가 아들 두고 다른 남자랑 통화하는데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이제야 어머니의 말들이 하나씩 이해가기 시작했고 혼자서 힘들었을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홈캠을 본으로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홈캠엔 스피커폰으로 한 게 아니라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장난으로 친구끼리 자기야라고 했다고 아내가 우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남자라는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아내의 행동이 믿기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외도 증거를 잡아야 할까 생각하다가 호텔 숙박권을 아내에게 선물로 줬어요. 여보, 내가 호텔 숙박권이 생겼거든? 근데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기간 안에 못 갈 것 같아. 당신이 나 대신 갔다 올래? 2인권이라 친구랑 놀러 갔다 오면 되겠네. 진짜? 당신이 나한테 주면 나야 고맙게 갔다 오지. 근데 이거 내가 대신 써도 되는 거야? 여기 비싼 호텔이잖아. 나만 가긴 좀 미안한데? 아니야, 괜찮아. 못 가서 버리는 것보단 누구라도 대신 가는 게 더 낫지. 당신이 친구랑 놀러 갔다 와. 여기 조식도 되게 맛있대. 아싸, 당신 덕분에 이게 무슨 횡재야. 내가 진짜 남편 하나는 잘 뒀다니까?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 대신 내가 당신 목까지 재밌게 놀고 재밌게 먹고 올게. 제가 무슨 의도로 호텔 숙박권을 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연신 숙박권을 보며 좋아했어요. 저번에 친구랑 주말 여행 간 것도 분명 내연남이랑 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받은 호텔 숙박권도 무조건 내연남이랑 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프로젝트 때문에 회의 가는 척하면서 먼저 나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지난 후 아내와 내연남이 팔짱 끼고 들어오더라고요. 1초라도 놓칠세라 입구에서 두 사람이 보이자마자 곧바로 카메라를 들고 그 둘을 몰래 찍었어요.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해놓고 내연남이랑은 하하호호 웃는 게 사이코패스 같았죠. 저는 마스터키를 들고 그들이 들어간 객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아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호텔은 아버지 지인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인맥 관리를 잘하셔서 아직도 저와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인 아버지 지인이 운영하는 호텔이라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가정사지만 대충 설명드리고 객실 마스터키를 받아냈죠. 문 앞에 서 있는데 두 사람의 비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한 손엔 카메라를 들고 한 손엔 마스터키로 재빨리 문을 열었죠. 들어가자마자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화면엔 그들이 애정행각 중이던 게 적나라하게 담겼죠.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고 이불 속으로 급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들켜버리니 아내는 해명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우는 거야? 당신,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도대체 지금 이게 뭐냐고!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일단 화내지 말고 진정 좀 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어? 처음부터 다 설명할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야, 더러운 입 닥쳐.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화내지 말고 진정을 해? 네가 내 입장이면 진정할 수 있겠어? 너 혹시 저번 주말에 친구랑 여행 간 것도 저놈이랑 갔냐? 뭐? 너 여행 갔었어? 언제? 설마 너 또 그 남자 만났냐? 도대체 남자가 몇 명이야? 얼마 전에도 그 남자 만나다 나한테 걸리지 않았냐? 그리고 너 결혼 안 했다며? 근데 저 사람한테 여보? 수연아, 너 정말 능력 좋네. 내 연남이 이 남자 하나가 아니었어? 너 도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이젠 놀랍지도 않다. 더 들을 말도 없네. 짐은 집 밖에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 다신 볼 일 없었으면 한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기만 했지 녹화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대화는 다 녹음이 되고 있었어요. 내 연남을 통해서 아내에게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착잡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봐온 아내는 뭐였을까 싶고 한순간도 제게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 시절 6년 반, 결혼 생활 3년 반, 도합 10년이라는 기간을 아내와 함께 해왔는데 한순간에 저의 10년이란 세월을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미친 사람 마냥 아내의 짐을 싸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거실에 걸린 결혼 사진은 바닥에 던져서 액자를 깨부수고 사진을 꺼내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액자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나오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은 안 나왔고 실성한 사람처럼 자꾸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과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었죠. 저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아내에게 걸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다 걸었고 다른 상간남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호텔에 같이 있던 남자에게만 상간남 소송을 걸었어요. 도대체 아내는 왜 저희한테 상처를 준 건지 이유라도 묻고 싶어서 재판 마지막 날 물어봤어요. 처음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점점 익숙해져갔고 나중엔 다른 남자가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 유품 정리하면서 우연히 유언장을 보게 되었고 꽤나 많은 재산이 전부 어머니께 간 걸 알고 아내가 돈에 눈이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돈을 뺏으면 호텔에 같이 있었던 상간남과 도망을 가려고 했다더라고요. 아내 혼자서 아버지 재산으로 아주 드라마 각본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들으니 더 어처구니가 없어졌고 차라리 이유를 듣지 말 걸 그랬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위자료를 챙겨서 어머니와 함께 회사랑은 조금 멀긴 하지만 예전에 살던 집과 최대한 떨어진 곳에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치매 치료도 하면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전 아내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치료하고 있죠. 전 아내와 떨어진 이후로는 어머니께서 많이 밝아지시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슴속엔 아직 상처들이 아물진 않았지만 잊어보려고 많이 노력 중이시죠. 어머니께서 저와 전 아내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손자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아이 생각이 없어서 매번 다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자기가 그동안 엄청 보챘었는데 지금은 아이 안 낳길 잘했다고 하세요. 아마 아이를 낳았더라면 아이까지도 저희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을 거예요. 전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처음 치매 진단 받았을 때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해가면서 제가 열심히 옆에서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심적으로 안정을 많이 되찾으니까
저도 같이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달고 다니던 수면제도 지금은 많이 끊으셨어요. 이젠 약 없이 저와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드세요. 저는 항상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를 재워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죠. 오늘도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대로만 계속 지내게 해달라고, 종교는 없지만 무작정 하늘에 대고 빌고 또 빌어요. 하늘은 저희가 가여우셨는지 아직까지는 제 소원을 잘 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대로만 평안히 하루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사연이 답답하신가요? 아니면 약간의 시원함이 공존하셨나요? 저는 시원하기도 하면서 답답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까요? 요즘 날이 많이 풀렸는데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편이에요.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쉬우니 다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 챙기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